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3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37살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 내년 초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원래라면 결혼 생각에 한창 설레야 할 저이지만 저는 왠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겪었던 끔찍한 일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헤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들은 상상도 못한 일을 겪은 저는 도망치듯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했고 10년 넘게 지내던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어렵게 행복을 꿈꾸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건 아무래도 예전의 그 일이 문득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죄 없는 예비 신랑을 힘들게 할 수도 없기에 제가 여러분께 사연을 전하면서 저의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털어내 보려 합니다. 고향에서 공고를 졸업했던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원에서 배운 네일 기술을 가지고 서울로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네일샵이 흔하지 않았던 탓에 저희 고향 동네에는 네일샵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에 제 가게를 내려고 해도 경험은 있어야 하기에 저는 서울로 상경을 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20살 어린 나이부터 취업을 하며 저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을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드디어 제 가게까지 차리게 되었죠. 오래 일한 만큼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그동안 사람들 상담해 했던 마음고생들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다 생각하며 저는 제 가게를 잘 꾸려 나갔습니다. 가끔씩 진상 손님들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제게 잘해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 일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게 유독 잘해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래 정도의 중년 사모님은 저희 가게 VIP 중에 VIP셨어요. 집안에 여유가 많으신지 늘 부티나는 차림으로 가게로 오셔서는 시술하면서 돈도 많이 쓰시고 저한테 팁도 많이 챙겨주곤 하셨거든요. 게다가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는 덕분에 제게는 무척 감사한 손님이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걸 알고는 직접 만드셨다는 반찬들도 종종 챙겨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비싼 한약까지 지어주실 정도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었죠. 보통 오래 알고 지낸 고객님이 선물도 자주 하시고 정을 많이 나눠주려 하시지만 그 사모님은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했었습니다. 생긴 것과 달리 나이가 꽤 있어서 진짜 저희 어머니 뻘이기도 했고 사모님께도 저만한 자식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를 정말로 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저도 가뜩이나 외로운 서울살이에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해서 그 사모님께 많이 기대고 의지하곤 했었습니다. 저를 정말 양딸처럼 삼고 싶으신 건지 평소에도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시던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제게 아드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야. 나 데리러 온다 그래서 내가 온 김에 민주 씨 한번 보고 가라고 했지. 어때? 우리 아들 잘생겼지? 안녕하세요.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작게 사업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아드님 자랑을 그렇게 하시다니 정말 잘생기셨네요. 이런 아드님이 효자셔서 더 좋으시겠어요, 사모님. 효자는 무슨. 잘난 것 믿고 결혼도 안 하는 아들이 뭐가 좋아? 눈이 얼마나 높길래 결혼을 이렇게 미루는지 몰라. 나는 우리 민주 씨 같은 며느리 보면 더 소원이 없겠는데 말이야. 어느 날 제 가게로 아드님을 데려오셨던 사모님은 그런 저희를 이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농담이라 생각해서 그냥 웃어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셨던지
그 다음에도 몇 번 아드님을 제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여유 있는 집안에 얼굴도 잘생기고 사업한다던 그 남자가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부잣집 사모님이 왜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사모님은 정말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저희를 꼭 이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인성 씨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저는 얼마 뒤부터 인성 씨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서울에 연고도 없는 제가 그만한 남편감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가게 운영하느라 연애할 틈도 없던 제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였는지 저희는 만나지 반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이른 결정이라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몇 년이나 알고 지냈던 제게는 그리 이른 결정은 아니었어요. 인성 씨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냈던 탓에 인성 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게 많았고 그렇게 쌓였던 내적 친밀감 때문이었는지 저희는 반년 만에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저를 워낙 예뻐하셨던 사모님이셨기에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모든 게 완벽한 남편은 제게 화 한 번 낸 적이 없을 정도로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괜히 콩깍지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남편은 어떤 여자라도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넉넉한 시댁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예비 신부일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남편에게는 딱 하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다리에 화상 자국이었죠. 남편은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 사연을 얘기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반바지를 못 입어요. 어렸을 적에 화상을 크게 입어서 한쪽 다리에 전부 화상을 입었거든요. 흉터를 지우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부위가 넓어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괴물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밖에는 잘 다니지도 않았었어요. 지금이야 나이도 들고 그러려니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들 앞에서 보이는 건 쉽지가 않네요. 민주 씨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흉측한 화상 때문에 여름에 반바지를 입기는커녕 몇십 년째 물놀이 한번 해본 적 없다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화상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한 탓에 대인기피까지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다리를 보이기 꺼려하는 탓에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애할 적에는 사랑하는 사이에 화상 자국이 못 떴냐며 괜찮으니 보여달라고도 해봤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꼴을 보여줄 자신이 없다며 늘 다리를 숨기기 급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나 싶어서 섭섭하면서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서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는 거리낄 것 없이 다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을 해서도 남편은 여전히 다리를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자리를 할 때마다 항상 불을 완전히 끄고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물놀이나 남편이 반바지를 입은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여보, 그래도 이제 집에서는 편하게 있으면 안 돼? 집에서까지 긴 바지로 꽁꽁 싸매는 거 안 불편해? 항상 이래서 그런지 별로 안 불편해. 나는 괜찮아. 내가 이게 편해서 그래. 여전히 고집부리는 남편의 모습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저는 결국 남편을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결혼 생활이 길지 않으니 와이프인 나도 편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면서 남편이 저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문제를 뺀다면 저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성격이 순한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싸우는 일도 한 번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면서 제게 며느리 도리를 전혀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자꾸 연락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나는 니들만 잘 지내면 되니까 너도 괜히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그거 하나야.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까지 했으니 시어머니와 예전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매번 그런 말씀으로 며느리한테 안부 연락 한번 바라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고 귀찮게 할 정도였었죠. 남들은 제 얘기를 들을 때면 그런 시댁이 어디 있냐며 늘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사업하는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으니 다들 제가 어마어마하게 시집을 잘 갔다고 말하곤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떻게 그런 집에 시집을 갔는지 의아해할 실 정도였죠. 나는 아직도 네가 어떻게 그런 남편을 얻었나 싶다. 학교 다닐 적에는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서 속을 썩히더니 서울 가서 취직하겠다고 가버려서 또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네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나 보다. 엄마는 딸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렇다고 내가 뭐 인생 잘못 산 거 있어? 항상 진실되고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는 거지. 나 여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나도 이만하면 이런 행복 누리고 살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어? 말은 잘해요.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하여간에 잘난 시댁에 밉보이고 싶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려. 남편한테도 잔소리하지 말고 잘하고. 알겠지? 저희 부모님까지 저보다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챙기실 정도였으니 제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배가 불렀는지 그런 결혼 생활에만 만족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힘든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하여 쉬기를 바랬지만 저는 일을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그 일을 해서 그런지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면서도 애정이 있었거든요. 남편 말대로 임신을 준비하려면 약품 쓰는 일도 그만두어야 할 거고, 그러면 직원을 따로 두거나 제가 일을 관둬야 할 텐데, 일을 놓으려니 왠지 아쉬운 마음에 저는 임신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웬 여자가 가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인 줄로만 알고 반갑게 맞아들였죠. 저희 업계 특성상 보통은 예약된 손님들만 받는 일이 많지만 마침 비수기 시즌이라 유독 손님도 없던 탓에 그렇게라도 누군가 와주신 게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이 신기하게도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접은 처음이시죠? 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권민주 씨를 찾아왔는데요. 사장님이 권민주 씨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제가 권민주예요. 아하, 누구 다른 분 소개받고 오셨구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가 당연히 손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밝은 얼굴로 반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제 남편의 이름이 나온 순간 저는 왠지 나쁜 일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 남편분 때문에 온 거예요. 남편분 이름이 이인성이죠. 그쪽이 이인성이랑 결혼한 사람 맞죠? 누구신데 저희 남편 이름을 아세요? 사실 제가 그쪽 남편분에 대해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알고 내 가게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이미 제 이름과 남편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에 대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낯선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남편에 대해 아느니 모르니 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한 여자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드러나 보자며 그 여자를 가게로 들인 저는 그 여자가 직접 밝힌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당신 남편을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당신 남편이랑 최근까지도 만나고 있었고 결혼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있었다니. 당신이 내 남편 상간녀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 여자는 뻔뻔한 건지 당당한 건지 자신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저도 손님들 상대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어봤지만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네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나를 찾아온 건지 저는 그 여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물론 알고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인성, 그 사람이 그쪽이랑 결혼한 건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일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를 속였다고요. 그 여자는 자신이 제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믿음이 있었던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의 말을 선뜻 믿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여자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뒷조사라도 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사람 아이를요. 출생신고를 해야 해서 얼른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는데 계속 미루는 게 이상해서 따져 물었더니 그제서야 자기는 혼인신고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민주 씨였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애를 낳았다고요? 우리 남편 아이를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임신기간 동안에도 아무 말 안 했었어요. 출산하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사정이 안 된다면서 계속 미뤘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면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같이 해주겠다고. 저는 정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더니 이제 와서 자기는 이미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그놈의 실체를 알아버렸던 거죠.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황당하기만 한데 두 사람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고 심지어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였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제 앞에서 진심으로 호소하는 그 여자를 보고 그 얘기를 믿지 않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처음 본 그 여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가 맞는지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눈앞에 증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내가 오늘 처음 본 당신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애초에 나를 왜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서 좋은 게 뭐예요? 내가 남편이랑 헤어지고 남편이 당신한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다 믿지는 못하겠네요. 어쩌면 당신이 상간녀 수성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자신의 얘기를 쉽게 믿지 못한다는 건 그 여자도 예상하는 듯 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면서 저를 이해한다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해해요. 나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 인간이 혼인신고 안 해주겠다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나도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 그 사람을 믿었었고 뒷조사 같은 건 해볼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뒷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아마 이걸 보고는 제 말을 못 믿지 못할 거예요.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지는 말아요.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던 저는 그 여자가 보여주는 끔찍한 것을 보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민 서류는 제 남편에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재판 기록으로 보이는 서류에는 제 남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남편이 재판에 받았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벌금 딱지 한번 안 떼어봤을 것 같은 남편이 무슨 재판에 연루되었는지 의아했던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내용은 다름 아닌 성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그곳에는 제 남편이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내용에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내 남편이, 아니, 이인성이 성범죄자라고요? 맞아요. 많이 놀랐죠. 솔직히 이거 보고도 얼떨떨 할 거예요. 세상 순수한 얼굴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믿어야 해요. 이게 그놈 실체니까. 그 여자는 그러고도 내가 못 믿을까 싶었던지 성범죄자들의 얼굴이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까지 보여주며 제게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걸 보게 된 저는 그제서야 진짜 제 남편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죠. 내가 이런 끔찍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니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은 동네방네 소문나서 일상생활을 못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나랑 결혼까지 했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사실 이게 작정하고 숨기면 숨길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아마 그동안 이상한 점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다리를 절대로 안 보여주다든지 자꾸 밝은 곳을 피하던지 말이에요. 나랑도 만나면서 수영장 한번 안 가고 밤에는 늘 불을 끄고 있었거든요. 말로는 화상 트라우마 때문이라는데 아마 전자발찌를 가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 여자의 말에 그제서야 저는 화상 때문에 늘 다리를 숨기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다리에 전자발찌가 달려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가 말했던 것들은 저도 다 겪은 일들이었어요. 폭염이라는데도 한여름에도 늘 발등까지 덮는 긴 바지를 입고 다니고 화상 자국 때문에 꺼려진다며 물놀이 한번 가보지 못했었었죠. 게다가 같이 밤을 보냈다면 남편은 화상을 보이기 싫다며 늘 바지를 입은 채로 불을 전부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리에 달린 전자발찌를 숨기기 위해서였다니. 사실을 깨달은 저는 뒤늦게서야 소름이 끼치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떡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미친놈이랑. 세상에.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민주 씨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요. 내가 오늘 민주 씨를 찾아온 것도 다른 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놈 자식같이 나왔지만 민주 씨는 아직 벗어날 기회가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끝내야죠. 그 사람 당신만큼은 절대 안 놓치려고 할 거예요. 성범죄자 주제에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발목 잡혀서 사단 나기 전에 빨리 헤어지세요. 제가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여자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알게 된 저는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와준 그 여자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한 상황에 처한 그 여자가 너무나 안타깝기만 했죠.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놈이 나를 찾아올 일도 없을 거고, 내가 낳은 아이이지 그놈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내 자식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예요. 별일이 다 겪어서 그런지 이제 더 무서울 것도 없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민주 씨는 아니잖아요. 민주 씨가 이걸 알게 된 걸 알면 그놈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건 누가 봐도 예상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서 나랑 결혼했던 놈이 내가 이제서야 사실 알게 되었으니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남편이 그동안 제게 혼인신고 문제로 예민하게 굴었던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까지 다 올렸으니 부부인 게 확실한데 혼인신고가 급한 것도 아니고 언제라도 하면 되는 혼인신고를 가지고 자꾸 미뤄줬다고 처음으로 제게 화까지 내었던 남편이 이상하다 싶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대책을 고민하며 그 여자와 얘기를 하던 중 저는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상간녀가 저를 찾아온 것을 알고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화가 나 보이는 남편의 얼굴에 저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기 그놈이 오고 있어요. 내가 민주 씨한테 다 말한 거 알면 저 인간이 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른 도망가야죠. 여기 뒷문으로 나가면 제 차 있어요. 전 앞에 문부터 잠그고 갈 테니까 먼저 나가서 차에 타 있어요. 얼른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놈이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저는 곧장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최대한 멀리 그곳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남편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곳으로 달려온 저희는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뒤늦게 감사를 전할 수 있었죠. 아직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사이에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묻질 않을게요. 오늘 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쪽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놈 아이를 낳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돼서 더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쪽이 저를 살린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나야말로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남편 상간녀 얘기를 들어줄지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는 하나라도 덜 나와야 하니까요. 아무튼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앞으로 또 볼 일은 없겠지만 아무쪼록 잘 처리하길 바래요. 이름을 물어보기도 어려운 우리 사이가 참 애석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도움을 구할 곳은 경찰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경찰서에서는 뭐라도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던 저는 결국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혼을 원하시는 거면 변호사를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범죄자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를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있나 싶으면서도 그런 범죄자가 일상생활을 하게 놔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서야 피해를 알게 된다면 피해자들에게는 무슨 구제 방법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워치와 호신용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놈이 해코지를 하면 달려와 주신다는 얘기에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두려운 상황은 어쩔 수 없는지
그 와중에도 계속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에 두려움에 떨던 저는 결국 남편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야, 왜 자꾸 내 전화 피했어? 아까는 왜 도망간 거야? 민주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왜 도망간 건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당신 실체 다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가식 떨지 마. 감히 범죄자 주제에 나를 속이고 나랑 결혼을 했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민주야, 그러지 마. 나한테 변명할 기회는 줘야지.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설명할게. 우선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어? 내가 당신을 왜 만나? 당신이랑 그동안 지냈던 것도 소름 끼치고 무서워.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 살 수가 있어? 권민주,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사람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와야, 이씨. 이제는 나한테 화까지 내네. 그래, 이게 당신 본 모습이겠지. 그동안 이런 실제 숨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하긴 전자발찌도 숨긴 놈이 기성격 숨기는 건 더 쉬웠겠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철두철미했어? 하마터면 끝까지 모를 뻔했잖아. 그랬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그 전과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거 그냥 클럽에서 만난 여자한테 당했던 것 뿐이야. 그리고 걔가 미성년자인 줄은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내가 정말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 당신 재판 기록까지 다 봤어. 수면제까지 탔다며.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끌고 왔으면서 어디서 변명을 하고 있어. 너한테 여태 농락당한 걸로도 미칠 것 같은데 내가 범죄자 새끼 변명까지 들어줘야 해? 너 같은 놈한테 속은 내 스스로가 혐오스러워. 아, 그래. 어머니는? 우리 소개시켜준 건 어머니잖아. 설마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두 모자가 처음부터 짜고 쳤던 거야? 그러고 보니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전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자랑하시면서 제게 중매를 쏘셨던 게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아들의 치부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며 여유는 전부 시어머니 덕분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미성년자 강간을 저지르고도 2년이 안 되는 실형을 살았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 같은데 그랬다면 시어머니가 모르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까지 미친 저는 그제서야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런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고 제가 올 거라 예상했는지 시댁에는 이미 남편이 와 있었어요. 민주야, 얘기는 다 들었다. 네가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오해를 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니? 무슨 오해요? 당신이 처음부터 날 속였다는 거? 성범죄자 꼬리표 달린 아들 멀쩡한 척 포장해서 결혼시킨 거? 뭐가 오해라는 거야? 민주야, 그거 전부 모함이야. 우리 인성이가 얼마나 순진해인지 너도 잘 알지 않니? 남한테는 해코지라고는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질릴 게 있어. 다 꽃뱀 같은 년한테 잘못 걸려서 덤탱이를 쓴 거지.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실형까지 살고 나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결혼까지 못해서야 되겠니? 당신들은 어쩜 그렇게 뻔뻔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억울하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그런 소리를 피해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할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리고 실수라고 할 거면 초범이었어야지. 미수로 그친 것만 2건이 더 되는데 억울하다는 말 할 수냐 있어. 당신도 분명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 아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인지. 그래서 원래였으면 성에 차지 않아서 나를 며느리로 탐냈던 거겠지. 웬만한 집 여자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골 출신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내가 당신네들 그 검은 속을 평생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얼마나 억울하던지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겨우 그런 몇 마디로 제 속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 모자는 계속 억울하다는 듯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억이 그 표정이 얼마나 진실해 보이고 호소력 있던지 저도 하마터면 그 말에 또 속을 뻔했네요. 하지만 제 두 눈으로 재판기록까지 확인해 본 이상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연한 피해자가 있고 증거들이 있는 걸 확실히 확인했으니까요. 하긴 그런 인간들이니 저까지 속였겠지만 아무래도 두 사람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민주야, 그래봤자 다 예전의 일이야. 처음부터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솔직히 말하면 너도 그리 찰떡은 아니잖니. 네가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우리 인성이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니? 나도 내 욕심 다 포기하고 너를 들였는데 네가 이 정도 배려도 못하니?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었니? 이제는 우리 인성이도 정신 차렸고 다시는 그럴 일도 없을 거다. 이제 민주 네가 있는데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어차피 살다 보면 다 잊혀질 일이야. 내가 그만한 보상을 해줄 테니 너도 이쯤에서 적당히 해라. 한때 제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끝까지 감싸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성을 하더라도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할 텐데 감히 범죄자가 과거를 지우려 하다니 그만큼 무서운 생각이 또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소문을 낼까 싶었는지 제가 이혼 소송은 안 하더라도 위자료를 주겠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그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죽지 그 더러운 인간들의 덕을 보고 호사를 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돈으로 다 되는 거라 생각하는지 돈을 거절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간들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며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손에 들린 전기 충격기를 보고는 더 다가오지 못해서 다행이었어요. 당연하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려던 저는 제일 빨리 올 수 있다는 이사업체를 불러 신혼집에 있던 제 혼수며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갈 곳은 없지만 하루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해서 이혼도 못하는 마당에 그렇게라도 해야 남편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짐을 보관소에 맡기고 다음 날에는 가게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결국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 같아서는 평생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갈 곳 없는 제가 돌아갈 곳이라고는 고향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러려니 마땅한 핑계도 없더라고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괜히 부유한 시댁에 잘난 남편 두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게 뻔했기에 결국 솔직하게 말하는 전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당연하게도 저처럼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무사하여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네요. 분명 10년 전 이곳을 떠나올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올 일 없을 거라며 서울 가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신세가 이렇게 된 건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속은 것이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속은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안심하고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글로 다 적지를 못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저는 거의 반페인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일을 당했을지 제 인생이 억울하고 서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저를 못 믿어하시고 잔소리도 잘 하시는 부모님께서도 그때만큼은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제가 어떻게라도 될까 걱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괜찮아. 이혼도 아니고 죽음 살다가 찢어진 건데 뭐 세상 큰일 나? 몹쓸로 만난 건 안타깝지만 그것도 다 시간 지나면 잊혀질 일이야. 그래도 그 은인 덕분에 일찍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다 조상님이 도우신 거지. 이렇게 된 것도 단히 복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굴지 말고 밥 잘 먹고 기운 내서 앞으로 너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런 사기 결혼을 했다는 것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만 박혀서 우울하게 지냈는데 살다 보면 별일이 아니라는 엄마의 그 말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엄마 말처럼 그 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그런 놈 때문에 저만 괴로운 게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은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었죠. 덕분에 저는 3달 만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음에 다 털어내지 못했지만 나가서 일을 하고 뭐라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 다시 네일샵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사던 가게도 꽤 잘 운영하고 있었고 제 실력 정도이면 고향 동네에서 욕먹을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에 비하면 월세도 한참 저렴한 덕분에 망하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제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조금씩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단골 고객들도 생기게 되었죠. 역시 사람은 바쁘게 사는 게 제일인 건지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며 제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랑 같은 건 못할 줄 알았던 제가 그 후 또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고향에 가게를 열고서 저희 가게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재료 도매 사장님이었어요. 괜히 농담도 못할 정도로 순박하고 착한 그 사람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 비슷한 나이에 노총각이던 그 사람과 제가 언젠가부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의 연애 끝에 내년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제가 겪은 일을 전부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가슴 아파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알고 저를 보듬어주는 그 사람이라면 저도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부잣집 시댁에 잘생기고 사업하는 남편은 없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되고 참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분명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